네, 안녕하세요. 일남쌤입니다. 오늘은 저번 시간에 원시 공산사회부터 고대 노예제, 그리고 중세 전기, 지방분권제, 중세후기, 절대 왕정제, 근대 자본주의에 대해 알아봤는데요. 오늘 이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 대해 알아볼 겁니다. 이 자본주의가 발달했다는 것은 자본주의에 한계가 존재했다는 겁니다. 자본주의가 완전한 체제였다면 계속 그대로 원상태인 상태로 있었겠죠. 하지만 자본주의에 한계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본주의가 변동 과정을 거치게 된 겁니다. 자본주의 한계가 뭐였냐? 바로 공급 과잉 문제였어요. 찍어내는 물건에 비해서 소비가 공급을 따라가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공급 과잉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죠. 동대문 시장에 가보시면 확 체감을 할 수 있는데, 시장 같은 데 돌아다니다 보면은 이제 옷을 막 트럭째로 쌓아놓고 파시는 분들을 볼 수가 있는데, 정말 공급 과잉 문제가 심각하구나 라는 걸 체감하실 수 있을 겁니다. 공급 과잉 문제가 있는데 나라들은 이걸 어떻게 해결하려고 시도를 했냐? 바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로 가격을 낮추는 거였고, 두 번째는 바로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 시장을 우리가 식민지라고 부르죠. 이 가격을 낮추면은 우리가 이윤도 줄어들잖아요. 부르주아 입장에서는 이 첫 번째 선택지를 선택할 유인이 없는 겁니다. 이건 선택하고 싶지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두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죠. 이렇게 식민지를 넓히는 세계의 흐름, 바로 제국주의가 이때부터 시작되게 됩니다. 이런 거였죠. 이 고대 노예제 사회에서는 이 사람들이 돌을 들고 옆 부족을 찾아가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 제국주의 시대에서는 옆 나라에 이렇게 총을 들고 찾아가는 겁니다. 이 총을 들고 이 물건을 안 쏴주면 널 쏴버리겠다 라고 말하는데, 이 옆 나라 입장에서는 당연히 뭐가 없어도 뭐라도 캐가지고 와서 물건을 사줘야 될 입장이었던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소나 양 같은 원재료를 이 식민지로부터 공급을 받고 이것을 가공해서 원제품을 판매하는 이러한 경제 구조가 형성되게 됩니다. 또 이러한 경제 구조 속에서 식민지가 잘 운영되고 있다가 한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돼요. 이게 무슨 문제였냐? 이 주변 국가를 다 식민지로 삼았으니까 더 이상 식민지를 삼을 곳이 없는 겁니다. 사람들은 지구를 둘러보기 시작해요. 그렇게 이 콜럼버스가 이 아메리카 대륙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콜럼버스의 신항로 개척 역시 공급 과잉이 문제가 되어서 신항로 개척이 벌어졌다고 볼 수 있는 것이겠죠. 또 사람들이 좀 잘 먹고 잘 살다가 또 문제가 발생합니다. 더 이상 또 식민지를 삼려다가 이제는 더 이상 없는 겁니다. 그래서 엄청나게 큰 문제가 터지게 됐는데, 그 시발점은 바로 독일이었습니다. 독일이 정치적인 이유로 발전을 못하고 있다가 이 중화학공업이라는 신기술을 통해서 갑자기 급성장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자본주의를 채택하고 공급과의 문제가 터졌는데, 이 독일 입장에서는 이거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왜냐하면 다른 나라가 다 식민지를 차지하고 있었기 때문에 독일 입장에선 자신이 차지할 식민지가 없는 겁니다. 그렇게 다른 나라의 식민지를 뺏어갈 그럴 기회만을 틈틈이 엿보고 있다가 결국엔 일이 터집니다. 이 오스트리아 지방에서 사라예보라는 지방이 있는데, 그곳에서 이 황태자 부부가 세르비아 민족주의자들에게 총을 맞고 암살당하게 됩니다. 그럼 이 세르비아 사람들은 왜 이 사라예보 여기서 황태자를 쐈냐? 이 오스트리아가 보스니아 지역이라는 곳을 식민지로 삼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세르비아 사람들은 이 같은 세르비아 민족이 뭉쳐야 된다 이러는 민족주의자적인 사상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보스니아 지역과 세르비아는 같은 민족으로 얽혀 있었고, 같은 민족을 오스트리아가 탄압을 했기 때문에 이 세르비아 사람들이 이에 분노해서 오스트리아에 총격을 가한 겁니다. 그렇게 이 민족주의로 인해 사라예보에서 한 발의 총성이 울려 퍼졌고, 이 황타자 부부가 암살이 되면서 오스트리아가 세르비아에 선전포고를 하게 되고, 거기에 또 호시탐탐 기회를 노리고 있던 독일이 참가하게 되면서 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게 됩니다. 이 양상은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동맹을 맺게 되고, 여기서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다시 전쟁을 하게 되는 그런 양상으로 번지게 되죠. 이 참혹한 전쟁 끝에 결국엔 이 독일, 오스트리아가 패배를 하고 영국, 프랑스, 러시아가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렇게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상하게도 이 자본주의의 문제가 해결되게 되었어요. 이 전쟁할 때 물자가 엄청나게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공장에서 찍어내던 물건들이 다 이 전쟁을 위한 물자로 소비가 되니까 공급과의 문제가 일시적으로 해결됐던 거죠. 이건 결국 일시적인 해결이었고 이 근본적인 공급과의 문제는 결국엔 해결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더 이상 식민지를 못 늘리니 그렇게 싫어했던 첫 번째 선택지를 선택하게 되는 거죠. 바로 가격을 내리는 겁니다. 근데 가격을 내리면 이윤도 떨어진다고 했죠. 그 이윤을 다시 높이기 위해서 이 공급에 드는 비용을 줄이기로 생각했습니다. 사람들이 인건비를 줄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정리해고 바람이 시작되었고, 정리해고하니까 이 사람들이 돈을 못 벌겠죠? 돈이 없으니까 사람들이 물건을 못 삽니다. 그렇게 또 소비가 줄어들게 되죠. 소비가 줄어드니까 이 사람들이 물건을 안 사니까 또 공급과의 문제가 다시 터지게 되고, 결국 돌고 돌아 다시 한번 가격을 낮추는 이런 악순환의 고리가 형성되게 됩니다. 이 악순환의 고리가 점점 심화되면서 이 세계 대공황이라는 엄청난 문제를 터뜨리게 되는데, 여러분 그 주식하시는 분 계시나요? 코스닥 코스피 하루에 5%씩만 움직여도 사람들이 대혼란에 빠집니다. 그런데 이때 영국 증시가 하루에 30% 떨어지고, 심한 날에는 또 90% 이렇게 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것을 세계 대공황이라고 이름을 붙이게 되었습니다. 세계 대공황을 겪으면서 사람들은 자본주의가 좀 문제가 있구나 라고 생각해서 이걸 고치기 시작합니다. 전형적인 세 모델이 존재하는데 첫 번째 방식은 바로 수정자본주의였죠. 미국의 수정자본주의는 한마디로 국가가 시장에 개입을 하는 거였습니다. 국가가 직접 개입해서 어떤 댐이나 항만 같은 걸 짓는데 우리가 이걸 뉴딜 정책이라고 부르죠. 그럼 이 뉴딜 정책이랑 이 공급 과잉이랑 뭔 상관이 있냐? 바로 이 댐 항만을 짓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투입됩니다. 그럼 이 노동자들이 임금을 받겠죠? 그럼 이 돈이 생깁니다. 그럼 당연히 이 사람들이 소비를 하면서 소비가 올라갈 겁니다. 그럼 자연스럽게 공급 과잉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이렇게 국가가 시장에 개입해서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을 우리가 수정자본주의라고 부릅니다. 두 번째 방식도 있는데 바로 자본주의가 문제니까 자본주의를 아예 철폐해버리는 거죠. 그것이 바로 러시아가 취했던 방식인 공산주의입니다. 이 원시 공산사회의 그 공산이랑 끝이 똑같은데 공장이나 토지, 생산수단을 국가가 소유해서 국유화를 해서 생산수단의 독점을 막고 거기서 나온 생산물을 모두가 공평하게 나눈다는 의미에서 공산주의라고 부르는 것이죠. 마지막 방법은 독일의 군국주의가 있습니다. 군국주의는 한마디로 전쟁을 준비하는 거였어요. 독일의 입장으로 살펴보자면 독일은 그때 1차 세계대전에서 패배했기 때문에 전쟁 배상금을 여러 나라한테 물어줘야 됐습니다. 거기다 또 세계 대공황까지 터지게 되니까 독일은 더 이상 잃을 게 없는 상태였어요. 이게 또 전쟁을 준비하자는 여론이 들끓고 있는 탓에 또 히틀러라는 사람이 집권하게 됩니다. 원래였다면 사람들이 히틀러의 말을 들을 리가 없겠지만 나라가 너무 휘청거리니까 이 사람의 말을 믿을 수밖에 없었죠. 히틀러가 집권하고 이 전쟁을 준비하려는데 돈이 없는 겁니다. 돈이 없으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다른 사람한테 또 뺏어야겠죠. 그때 히틀러의 눈에 띈 게 바로 유대인이었습니다. 당시 유럽이 그리스도교 중심의 종교 사상을 가지고 있었는데 이 그리스도교 입장에선 유대인은 예수를 죽인 범죄자 취급의 인식을 가지고 있었어요. 한마디로 인식이 굉장히 나빴습니다. 또 인식이 굉장히 나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좀 천안하고 생각하는 농업, 상업에 종사하고 있었고, 그런데 갑자기 전쟁이 터지면서 자본주의가 오면서 농업이랑 상업이 떡상을 했죠. 돈이 많아진 겁니다. 유대인들이 농업, 상업에 종사했기 때문에 돈도 많고, 근데 인식은 나빴어요. 돈 뺏기가 너무 좋은 환경인 겁니다. 히틀러는 이 유대인을 학살해서 이들에게 돈을 빼앗고 그 돈으로 전쟁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유대인 학살 사건이라는 비극이었죠. 이렇게 독일은 유대인에게 돈을 뺏어서 전쟁을 준비하고 2차 세계대전을 일으키게 됩니다. 2차 세계대전은 이 독일, 이탈리아, 우리가 또 잘 아는 일본과 영국, 프랑스, 미국이 붙는 형태였어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영국, 프랑스, 미국이 승리하게 되었죠. 독일은 또 패배했습니다. 그렇게 영국, 프랑스, 미국이 승리하고 이 잠시 동안 세계에 평화가 찾아옵니다. 우리가 대탕트라고 부르는데 이 용어는 깊이 아실 필요는 없고 잠시간의 평화가 지속됐다는 것만 아시면 될 겁니다. 이 평화가 지속되다가 이제 또 하나의 문제가 생겼습니다. 자본주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새 모델이 있다고 했죠. 이 건국주의가 실패로 들어갔고 이제 자본주의와 공산주의만 남은 겁니다. 그런데 이 공산주의와 자본주의는 서로 사이가 좋을래야 좋을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공산주의는 자본주의를 싫어했기 때문에 이들과 어떤 거래를 하기 싫어했고, 이 자본주의 입장에서는 거래를 안 해주니까 안 그래도 시장을 늘려야 되는데 어떤 나라가 공산주의만 채택했다 하면 이 자본주의 나라랑 거래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자본주의의 공급과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결국엔 공산주의를 몰아내야만 했습니다. 소련과 자본주의 입장에 미국이 맞붙게 됩니다. 근데 왜 이름이 냉전이냐? 이 둘은 전면전을 벌이지 않습니다. 왜냐면 서로 이 핵폭탄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둘이 싸우면 두 국가 모두 지도에서 사라져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면전을 벌이지 않고 다른 나라에서 대리적인 싸움을 합니다. 그걸 우리가 국지전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남한, 북한 이렇게 싸우듯, 또 서독일, 동독일 나눠 싸우듯 이런 다른 나라에서 전쟁을 벌이는 국지전 양상이 지속되고, 또한 스파이 중심의 정보전이 매우 발달하게 되죠. 하지만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공산주의가 패배하게 되고 자본주의가 승리하게 됩니다. 왜냐? 이 공산주의에는 문제가 있었어요. 시장이 점점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국가가 시장을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고, 이렇게 국가의 실패가 첫 번째 원인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이 모든 생산물을 다 같이 평등하게 나누니까 사람들이 노력할 필요가 없어졌죠. 두 번째로 이 나태함이 문제가 되어서 공산주의가 패배하게 되었고, 자본주의가 승리하면서 자본주의 중심의 세계 경제가 형성되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자본주의 역시 문제가 있었죠. 아까 수정자본주의가 뭐라고 했죠? 국가가 개입해서 시장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거라고 했습니다. 근데 공산주의 역시 시장이 빠르게 변화하면서 국가가 관리를 못하니까 실패했다고 했잖아요. 수정자본주의 역시도 똑같은 문제가 발달했습니다. 국가 입장에서 빠르게 발달하는 시장을 다 관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에 결국 시장의 자유를 우선시하는 새로운 체제인 신자유주의가 탄생하게 됩니다. 여기까지 우리의 역사 강의도 마무리가 됩니다. 근데 우리가 또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어요. 신자유주의는 완벽한 체제냐? 당연히 아닙니다. 공급과잉이라는 문제는 해결되지 않기 때문에 이 신자유주의에도 문제가 많고, 그렇기 때문에 현재 유럽에서는 사회민주주의라고 국가의 개입을 조금 허락하는 체제가 발달해 있고, 또한 뭐 중국이나 북한의 경우는 독재 체제로 나아가고 있죠. 우리나라나 미국 역시 아직은 신자유주의 체제로 유지하고 있지만 언젠가 이 신자유주의 체제가 또 바뀔지 모릅니다. 어쩌면 마르크스가 얘기했던 공산주의 혁명이 일어날 수도 있고, 그러니까 전에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던 새로운 체제가 발생할 수도 있는 거죠. 이처럼 이 과거로부터 미래를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이 역사가 중요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가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유대인 학살 사건 왜 일어났죠? 여러 다양한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바로 이 공급과의 문제였습니다. 이처럼 본질을 깨뜨릴 수 있는 힘, 그리고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예지력을 길러주기 때문에 우리가 역사를 반드시 알아야 한다. 지식인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이번 강의를 들으면서 여러분은 아주 본질을 깨트리는 힘과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힘을 기르게 되셨습니다. 강의 듣느라 정말 고생 많았고 다음 시간에 만나길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럼 좋은 하루 되세요.